정적 인터뷰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자마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바로 중앙선관위로 가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개혁신당 대선 준비 계획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압도적인 새로움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개혁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경제, 외교, 안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 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그냥 어쩌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번갈아 집권하면서 그냥 대충 그저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성을 깨고 대한민국의 경제, 과학기술 이런 면에서 좀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굉장히 빠르고 새로운 그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정당 중에 가장 빠르게 대통령 본선 후보를 확정을 했고, 그랬죠. 그리고 어제 가장 아마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것 같은데 이제 예비 후보 등록도 마치고 또 어제 거의 뭐 하루 종일 그 일정을 소화하고 막차 새벽에 1시 반인가 막버스를 타고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새벽 5시부터 대구 지역에서 지금 그 아침 인사, 거리 인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예비 등록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대구로 간 이유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탄핵이 결정되면서 약간의 충격 내지는 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아야 되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무력감 같은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 또 경북의 산불 피해를 좀 살피고 오기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 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떠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아쉬워하시거나 별로 무관심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희망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TK의 민심이 좀 다소 무력감을 느끼고 계실 때 가서 아니다, 이게 TK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고 승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거의 뭐 예전에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와 뭐 지방선거 등에서 맞붙어서 이긴 경험이 있는 이준석이라고 한다면은 희망을 드릴 수 있다. 그런 거를 지금 컨셉으로 잡고 첫 일정을 지금 TK로 잡았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무력감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는데 이 개혁신당은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이 탄핵에 반대한 보수 민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가장 피해야 되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도 비상계엄 굉장히 위헌적이었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탄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상계엄을 위헌적으로 한 때로부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개진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흔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저희로서는 이 아픔은 뒤로 하고 결국은 미래로 가자, 앞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이미 된 것이고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뭐 대구 경북의 선택 넓게 봐서는 뭐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이 그냥 무력하게 그냥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사실상 본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후보로 그냥 꾸역꾸역 가다가 맥없이 질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선거 전에 굉장히 능하고 이전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로 붙었을 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카드로 반전을 만들어 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저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도 이제는 대선을 누가 승리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를 누가 꺾을 수 있냐로 프레임이 많이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 하면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네. 이 선거운동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이제 조금씩 공개가 될 겁니다만은 우선 저희 대선 캠프 자체도 보통 보면 여의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의도의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여의도나 뭐 광화문 이런 쪽으로 많이 그렇죠. 가죠. 몇몇 네. 건물들에 가시는데 저희는 젊은 세대나 유동 인구가 가장 많고 특히 이 서울 출퇴근과 관련해서 이제 경기권의 교통 허브, 경기권에서 진입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강남역에 저희는 대선 캠프를 열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어디 위층에 있어서 이렇게 업계에 있는 분들만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1층에 통유리로 공개된 공간에서 정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시민들이 저희가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게 선거 운동 자체에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런 겁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선진국이나 이 민주주의 이 성숙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럼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국가 시스템이 한번 조금 크게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개헌을 빨리 하자라고 얘기하신 것도 비슷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아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국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왔다가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국가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느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들을 겪었을 때 과거의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이후에 선진국 대한민국을 경험한 세대가 대한민국 정치의 선봉에 서는 정치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결과로 뭔가 조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공약이나 이번에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굉장히 그 젊고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뭐 세종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저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종에 지금 국회도 이제 세종 의사당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부는 대부분 지금 세종에 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세종시에 있는 우리 관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청와대 기존의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거의 뭐 KTX에 살다시피 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서울에 있는 복수 오피스 같은 걸 두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청와대의 내부 사정들이 너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측면에서 아무리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번 기회에 대통령도 세종집무실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무슨 문제는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사실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그때 좀 옮길 때도 다들 우려가 많았지만 본래 대통령 집무실로 계획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뭐 사실상 청와대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뭐 영빈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용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국방부와 뭐 이런 뭐 지하 통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과 군이 너무 밀착된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한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용산 청사를 계속 쓴다라는 거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게 하기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정치 현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이죠.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임기보다 훨씬 임기가 긴 굉장히 중요한 헌법기관이나 뭐 중앙기관장을 임명한다고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예를 들면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지난번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네. 그때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을 하고 사실상 승낙 비슷한 걸 받아가지고 임명하는 절차를 취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물론 당선인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여당과 야당이라는 개념이 최소한 규범적으로는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봐도 전환기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선출된 뭐 대통령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헌법재판관을 비워두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자기가 두 사람 무조건 그냥 무작정 급작스럽게 지명해버리고 이 책임은 제가 지고 갑니다. 이럴 게 아니고 여야랑 충분히 소통을 해서 국회에 있는 여러 정당들이 누구라도 야당도 납득할 만한 사람을 합의로 임명하는 거라면 저는 뭐 그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그냥 자기 혼자서 임명하고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찐윤인데다가 뭐 대통령의 무슨 호위 변호사 뭐 심지어는 지금 이제 그 내란죄 가담 혐의로 안가에서 회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한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수사 대상이죠. 그럼 그런 사람을 이번에 그냥 권한대행이 본인만의 결정으로 임명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걸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선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위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선례는 없고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한 예가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대통령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 그렇죠. 몫이었던 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않고 다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기다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냐 이제 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냐를 떠나서 우리 정치가 퇴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조차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권한을 함부로 특히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쓰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의미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임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질러버린다. 이거는 우리 정치가 어쩌면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질책까지 했었는데요. 서로 대화, 토론, 통합이라는 것이 실종되고 있다는 질책을 했는데 정말 다운그레이드, 대한민국 정치의 다운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저쪽 진영이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되니까 내가 알박기 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보다 저열한 쪽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대표님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이 네.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대응은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네.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또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헌법재판관 구성이 신속하게 되면 또 네.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거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궁금하더라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 네. 이건 가능한 건가요? 국회가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는 것 자체야 이제 국회의 권한이니까 네. 뭐 안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20일 동안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안 하더라도 임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국회의장의 정치적인 제스처이고
실효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지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네. 이 국민의힘 민주당 상황도 좀 한번 볼까요? 예.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로 돼 있습니다. 네. 예비 경선 때는 선관위가 좀 조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 당심과 민심, 지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후보자들도 좀 나뉘어져 있는데 후보들의 신경전이 좀 커 보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그 숙제를 해야 되는데 미뤄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부작용이 터져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거듭해 정말 수많은 정치인들, 정치 전문가들이 비상계엄 직후부터 그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들이 대통령과 선을 긋고 비상계엄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요. 네. 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강성 지지층이라도 어떻게든 붙잡아 둬야 된다라는 핑계로 사실 선을 긋지도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가 탄핵에 반대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선 본선 경쟁력이나 중도 확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원들은 그쪽으로 가도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빠르게 모두 전환이 될 것인가. 미리부터 설득을 했었어야죠. 미리부터 지지자들이 좀 마음 아파하고 당혹스러워한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숙제를 해놨어야 지금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특히나 이번 대선 경선이 짧게 진행이 된다라고 네. 하면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결국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라고 했던 후보들의 선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예비 경선 과정에서라도 좀 민심 반영 비율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당적 정리 등을 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실 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게 보십시오. 그 지금 친윤 지도부의 많은 구성원들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내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화를 내신다, 경노하신다. 말 한마디 여사에 대한 쓴소리나 국정에 대한 쓴소리 한번 했다가는 이제 눈밖에 난다. 그렇게 해서 비겁하게 쓴소리 안 하고 하다가 윤석열 정부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쓴소리를 해야죠. 이제는 대통령께 예를 들면 비공개로 찾아가서라도 지도부가 당적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고 눈치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적을 정리해 주기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잘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지도부가 찾아갔을 때나 나경원 의원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치 아직도 본인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라는 입장에서 대선을 꼭 이겨야 된다. 당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잘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가달라고 얘기 안 하면 안 나갈 겁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한덕수 대행 추대론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국민의힘이.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서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였습니다. 야당과 소통하고 또 예를 들면 선거에서 졌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내줘야 될 건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쭉 보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다가 그런 비애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헌법재판관들보다 정치를 더 모르는 대통령을 뽑아놨구나.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너무 없는 인물을
깜짝 스타라고 발굴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시키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공직생활 경험이 굉장히 긴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 정치인으로서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타협이나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국정을 맡긴다? 저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스타일이나 지금까지 뭐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도전할 가능성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아가서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헌법재판관 알박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런 사람 임명한 게 약간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에 어필하기 위해서, 친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을 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대망론 같은 거를 스스로 퍼뜨리고 다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의원은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이준석 의원은 우파 토양에서 성장을 했고 여기를 벗어나면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이런 반응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오만방자한 것이죠. 뭐냐 하면은 네. 우파를 마치 국민의힘이 뭐 독점하고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필요한 개혁을 안 해왔던 것 아닌가, 이런 얘기할 시간에 정말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고 저는 오히려 되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건 굉장히 결례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아직 국민의힘의 본선 후보가 된 것도 아닙니다.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타당에 이미 결정된 본선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 이거는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의 처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